안녕하세요. 세미나 10일 오늘 그 10장 분석가의 현존 질의응답 들어갈 차례죠. 203페이지입니다. 분석가의 현존은 어디이죠? 분석가의 현존은 그 환자의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락강 정신분석에서의 분석은 분석가, 환자, 그리고 환자의 무의식 이라는 이 3자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항상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드러내는 무의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분석가는 항상 환자의 무의식에 자신의 위치를 잡고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무의식이라는 그 환자의 그 위상은 금지된 불가능한 영역이죠. 매온, 금지된 불가능의 영역. 그러나 그 금지된 불가능의 영역에서 살짝 고개를 내미는 덧문 뒤에 미녀. 그 미녀를 만나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죠. (204페이지) 다섯째 줄에 보면 온, 있는 것, 욱손, 있는 것이 아닌 것, 매온, 있지 않은 것, 이런 게 다 이제 그 무의식을 지칭하는 그 단어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을 실체화한다는 거예요. 실체화한다는 거는 신비화한다는 뜻입니다. 있는 거, 근데 모르는 거, 그리고 욱손, 있지 않은 거, 있는 것이 아닌 것, 매온, 있지 않은 것,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무의식에 부여한다면 이건 무의식을 지나치게 실체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주체의 무언가가 그 뒤편을 통해 고도의 해리 즉 분열 상태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뭐가 주체의 뒤편 즉 무의식을 통해서 주체를 분열시키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다뤄와야 하는 핵심이다. 주체의 분열은 바로 락강에 의하면 억압된 기표에 의해서 분열된다는 것이죠. 네. 주체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정서에 의해서 분열되는 게 아니죠. 주체는 바로 기표에 의해서 분열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피에르 코프만이 질문하죠. 선생님께서 찌꺼기라 부른 것과 더 이전에 잔여물이라 부른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찌꺼기는 말 그대로 찌꺼기예요.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잔여물이라는 것은 참조해야 되는 어떤 것입니다. 해겔의 용어로 말하면 반명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잔여물은 인간의 운명에 있어서는 항상 생산적인 것입니다. 찌꺼기는 꺼져버린 잔여물입니다. 여기서 찌꺼기라는 말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분석가가 자신이 멀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장에 자리 잡게 되는 한에서라면 이 찌꺼기라는 용어는 심리학적 인식론의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정한 퇴행을 가리킵니다. 자, 분석가가 자신을 그 멀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장이라는 건 뭐예요? 초월적 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권위의 위치, 지배의 위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다가 자기를 그 위치시키는 한에서라면 이 찌꺼기는 바로 심리학적인 인식론의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정한 퇴행을 가리킨다. 누구의 퇴행을 가리키는 것이죠? 분석가의 퇴행을 가리키는 것이죠. 분석가는 그러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환자인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게 분석가의 현존이에요. 그러니까 분석가의 현존이 저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저 초월적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되나요? 저 초월적 위치에서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면 되나요? 그럼 그 분석가는 그 전능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락강 정신분석의 분석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멀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장에 자리 잡는 분석가는 주체에게 해피니스라는 지극히 신화적인 개념에 접근하도록 주선하는 수능적이고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지향하는 이론들 속에서 확신을 얻으려 한다. 주체를 만족시키겠다는 얘기죠. 네, 주체 좋은 얘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환자 좋은 얘기 하겠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에 대한 무비판적 운영과 더불어 우리 시대의 풍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발견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도 않았고 그 덕분에 유례없는 전복의 기회가 마련되었건만 여기서 찌꺼기는 다름 아닌 분석가 자신입니다. 퇴행하고 있는 분석가, 이게 찌꺼기죠. 이런 분석가는 찌꺼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찌꺼기 역할을 하는 분석가의 위치에 있지 말라는 것이죠. 11장 분석과 진리 혹은 무의식의 닫힘. 207페이지 1번. 저자에 따르면 정신분석가의 임무는 분석 상황의 현실과 관련해 전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상황에 참여하는 두 명의 실제 주체들과 관련해 일어나는 다소나마 명백한 불일치의 효과들을 환자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분석가의 임무가 그렇다는 것이죠. 주체와 분석가 사이의 그 불일치,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꿈이 무의식의 효과들이 어디까지 왜곡을 일으키는지를 분석가가 환자에게 어렵지 않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례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원로 분석가 스피츠의 그 환자가 꿈속에서 자신의 그 분석가가 나타났는데 그 실제 분석가는 대머리임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는 덥수룩한 금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꿈이 무의식의 효과들이 어디까지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환자의 행동이 분석가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고 규정될 때는 자제의 말에 의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이다. 환자가 분석가의 의견에 동의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분석가가 항상 옳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권력이 분석가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식이 분석가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이렇게 이제 자지가 얘기했어요. 이것에 의해 우리는 자지가 분석가의 완전 무결함이라 부르는 신화적인 동시에 분석가를 이성하는 쪽으로 귀책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락강이 비판하고 있어요. 진리의 차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분석가에게 진리를 귀속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환자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분석가의 지시만 따르는 그런 맹목적인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분석가는 완전 무결한 주체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 논문을 저자 자신이 선택한 관점 속에 위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문은 뭔가를 깨우치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논쟁적인 명목으로 작용하며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저자의 성찰 속에서 분석가라는 역할과 관련해 의식에 어떤 진정한 위기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의 위기가 우리의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 위기는 전이의 분석 실천을 편파적인 관점에서 이론화할 때 당연히 뒤따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의식의 위기가. 의식의 위기는 분석 실천이 편파적인 관점에 이를 때 당연히 뒤따르는 결과예요. 분석 실천이 편파적인 관점에 이르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석가를 신격화, 이상화하는 것이죠. 초월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동시에 환자는 뭐가 되죠? 수동적인 위치에 들어가게 돼요. 복종자의 위치, 수동자의 위치. 예를 들면 분석가와의 전이사랑. 이것이 환자로 하여금 수동적인 위치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분석가로 하여금 내 마음에 드는 말 해달라 이거죠. 분석가의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분석 실천을 편파적인 관점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또 전이에서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그 분석 실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카타르시스라든지 그런 그 뭐 심리적인 에너지의 그 흐름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은 그 락강식 정신 분석 실천에서는 이거는 편파적인 관점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209페이지 셋째 줄. 문제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거의 현상학적이라 할 만한 자료들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 시간에 저는 분석 중에 설정되는 쌍방 간의 관계에서는 한 가지 차원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가 전혀 상호적이지도 않고 대칭적이지도 않은 수준에서 세워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당하게도 그것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과 다른 한쪽의 관계 속에서 진리의 추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한쪽은 알고 있다고 적어도 다른 쪽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됩니다. 분석가의 위치죠. 이때 곧바로 다른 쪽은 자신이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뿐 아니라 상대가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오류를 범하는 것은 주체 탓으로 돌려집니다. 이는 단순히 주체가 정적인 방식으로 결여나 과오의 상태 속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주체가 역동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담화 속에서 본질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차원에 자리 잡기 때문이죠. 이 쌍방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분석가 쪽은 그 지식이 귀속되는 쪽이에요. 그리고 주체 환자 쪽은 속일 수 있는 입장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오류를 범하는 차원에 속한다. 자신을 속이는 차원에, 자신을 속일 뿐 아니라 분석가를 속이는 그런 차원에 자리 잡는 주체가 바로 환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다른 분석가에게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닌베르크가 바로 이런 경우이죠. 그는 1926년 The Will of Recovery, 회복의 의지라는 논문을 국제정신문학저널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리커버리란 정확히 말해 치료보다는 회복 또는 복귀를 뜻합니다. 아주 적절히 선택된 이 말은 주목할 만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환자의 증상이 그에게 어떤 만족감을 안겨주기 위해 생긴 것이라면 그는 무엇 때문에 분석가에게 달려가 소위 건강이라는 걸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환자의 증상이 그 환자에게 만족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면, 즉 증상이 나올 때마다 환자가 만족감을 느낀다면 뭐하러 분석가에게 가서 소위 정서적인 건강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냐?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죠. 210페이지. 닌베르크는 건강이나 균형을 되찾으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환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무의식적 목표라는 점을 굳이 분석을 깊이 진행하지 않고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건강이나 균형을 되찾으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환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목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령 성기능에 지장이 있다거나 불륜의 욕망에 빠졌을 때 결혼 생활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분석가에게 의지한다면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환자가 가정을 잠시 떠나 있는 방법을 통해 자신이 분석의 본래 목적이라고 제시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욕망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한 일입니다. 이게 무의식적 욕망이죠. 즉 환자가 욕망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회복이 아니라 파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생활에 불만이 있어서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배우자가 있어요. 이 배우자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석가를 찾는 것은 의식적인 목표예요. 의식적인 목표. 무의식적인 욕망은 뭐라고 그랬죠? 분석가가 자신으로 하여금 이혼하세요.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분석가에게. 당신은 아무래도 이혼하고 그 새로운 그 삶을 찾는 것이
당신에게 좋겠네요 하는 그런 방향의 말을 분석가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무의식적 욕망이에요. 의식적인 욕망은 뭐죠? 당신은 결혼 생활의 안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네. 리커버리 해야 되겠네요. 그거예요, 그게. 그게 이분의 증상이에요, 증상. 그러나 그 증상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무의식적 욕망이 있는 것이죠. 남편한테서 해방되고 싶다. 아내한테 해방되고 싶다. 그런 불륜의 욕망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결국 환자의 주장은 하나같이 근본적으로 양이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양면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더없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초자의 양면성이죠. 초자는 의식 차원에서는 가정의 안정을 회복해야지 하는 게 초자의 그 명령이겠죠. 그러나 초자의 또 다른 명령은 향락하라는 것이죠. 불륜을 향락하라. 그것이 초자의 양면성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불륜을 향하는 것이 또는 이 남자가 지금 불륜을 향하는 것이 증상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나타내는 의식적 차원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무의식적 차원은 불륜을 유지하는 것이죠. 가정의 평화를 깨고 이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무의식적 차원일 것입니다. 파탄의 욕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차원이 어떤 기만 속에서 심지어는 기만에 의해 수립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런 점에서 진리는 엄밀히 말해 기만에 의해 동요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기만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기만에 의해서 동요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기만 자체가 이미 자신을 진리의 차원 속에서 정립하기 때문이죠. 예. 기만은 자신을 진리의 차원 속에 자신을 정립한다. 그래서 환자가 분석가를 속인다는 것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차원에 속한다. 거짓말은 진리의 차원에서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차원에서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의 차원에서의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는 게 굉장히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의 이면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엄표의 주체, 엄표 행위의 주체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엄표와 엄표 행위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